국정농단 사건 90일을 마감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르면 금요일일까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현재 이 특검 결과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네,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약속한 금액까지 합치면 무려 433억 원을 넘는 금액인데요.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두 사람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살펴보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금액 78억 원가량은 단순 뇌물죄를, 재단 출연금 등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특검의 주장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과 최 씨가 무엇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 측도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적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특검과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이진군 경희대 개건교수,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자,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뜨겁습니다. 청와대에서의 박 대통령 측 반응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무엇보다도 430억 원대 뇌물을 최순실과 함께 받으려 한 공모자다. 박 대통령 측은 태생부터 위헌이 야합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2,300억 원대 최순실 일가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일단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네. 부동산 그 36건에 228억 원 하고요. 그다음에 이 최 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78건에 2,230억 원. 이 부분에 일단 파악을 했고, 문제는 이제 이 중에서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산의 어떤 불법적인 형성, 이게 사실은 이제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최태민 일가로부터 시작되는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어떤 불법적인 형성 부분이 있으면 추징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 이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흘렀고 또 자료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의 손에 넘겼습니다. 근데 최태민 씨 시절부터 그 형성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아마 공소시효가 만료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 그 추적을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최순실이 본인 명의도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한 것보다는 막 차명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이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검 90일 수사로 그거를 밝혀내는 데는 어떤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못 밝혀냈다 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검찰, 특히나 이제 그 국세청 말이에요. 국세청 중에서도 그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부 이런 데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말 정밀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검 이후 남겨진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한 2,700억 정도 최 씨 일가 재산이 그 중에 이제 한 220억이 최순득 씨가 순수하게. 그런데 사실은 이 2,700억 중에도 한 1,600억 이것은 최순천 씨, 그게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쪽은 1,600억 정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법 형성이 됐다고 의심받을 만한 부분은 한 1,200~1,3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졌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동안 뭐 언론 보도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해외 빼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무슨 조단이 왜 그런 재산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왔는데 그중에서 좀 은닉 재산이라든가 말하자면 해외에 빼돌린 재산, 뭐 독일이든 스위스 어디 가 있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해외에 빼돌린 재산, 은닉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검 측에서 좀 밝혀졌더라면은 좀 최순실 씨의 그러한 불법 재산 형성이라든가 또 그러한 은닉 재산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훨씬 더 그런 이번 특검의 성과를 이렇게 과시할 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특검에서
명확히 이것은 228억이라고 하고 뭐 2280억이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여하튼 뭐 최순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네. 그 양반한테도 인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특히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모 관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무슨 경제 공동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특검이 물론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 기간도 한시적이었고 이렇게 또 인원도 한시적이고 하니까 뭐 명확히 모든 근거를 일일이 다 밝혀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은 이렇게 무슨 폭로식으로 선언식으로 이렇게만 이야기를 툭 던져버리면 또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야? 어? 네. 왜 저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아까 저 거기서 말씀하셨지만 전에 한번 보니까 어디 소문인지 뭐 1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특검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믿으라 이렇게 되면요 상대방이 당연히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점은 뭐 또 우리가 평가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이 항상 어떤 이 조사나 수사에도 네. 제 최고 가는 가치는 뭐냐 인권이다. 이 점은 좀 강조가 돼야 되겠네. 예. 네. 최순실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조금 과열된 이른바 너무 아이를 헬리콥터처럼 보는 아줌마일까라고 했다가요. 나중에 대통령처럼 실시간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최순실 씨에게 납작 엎드렸던 그 특검의 결과를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 학교만 보더라도요. 청담고 이 체육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난입을 해서 고성으로 수업을 중단시킨 일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체육 시간에 찾아가서 뭐 고함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내 네. 딸 대회 출전 못하게 했느냐? 교사 그만두고 싶어? 뭐 이렇게 폭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가 거의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도 그 학교에서 출석 일수를 인정을 해주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자격도 못 받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그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특혜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다 분노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담고 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징계도 굉장히 솜방망이처럼 했다 뭐 이런 지적도 네. 함께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뭐 최순실 씨라고 하는 존재를 도대체 교사들이 얼마만큼 알았는지는 실체 파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목소리 높고 그리고 돈 있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한테 특혜준다 그러면 뭐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다 특혜주는 거니까요. 네. 이번 기회에 좀 근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 교사에게 바로 수업 시간에 고함을 지르고 교사 그만두고 싶었는데 진짜 장관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화여대가 그걸 알고 최순실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정유라를 입학하는 대가로 그 시키는 대가로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학교를 이화여대에 유치하려고 했던 그렇지만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했던 주도 면밀한 증거 인멸 과정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 이대 같은 경우에 지금 총장을 비롯해서 입학처장 등 교수들이 5명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사실 이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8개 중에서 뭐 7개를 다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특검 수사를 보니까 원래는 이 그 지원 자체를 상명대가 받기로 했대요. 네. 근데 지금 이 로비를 통해서 결국 상명대가 떨어지고 이대가 이제 대신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지금 정유라 입학과 관련해서 남궁건 처장한테 이제 정유라 입학 관련 보고를 받고 최경희 총장이 이제 이걸 허락을 하면서 자, 이 보고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범행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이제 특검 수사 결과 밝혀졌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조사 자체가 이미 이제 교육부 특검팀이라든지 그동안 검찰이나 또 특검을 통해서 서로 간에 또 확인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보면 이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거의 100%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지금 보면은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구속이 안 됐는데 교수 출신들은 대부분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허술하게 했던 측면이 아닌가. 특히 일부 교수들 같은 경우는 정유라의 과제 자체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허위로 제출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결국 이대 입시 비리가 이번에 보면 거의 아마 모든 교수들이 구속될 만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유라 그 부정 입학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게 나라냐 네. 어떤 그 국민적 분노를 이게 자극시킨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 부회장 그 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구속영장 기각됐다가 두 번째 뇌물죄로 적용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정권의 외압, 강요에 의해서 오히려 정권의 강요에 의해서 원치 않은 돈을 토해낸 어떻게 보면 피해자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뇌물죄라는 거는 삼성도 뭔가 정권 측으로부터 얻을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서로 이제 대가성 주고 서로 돈을 주고 또 그 대가성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논리를 이대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정권 실세의 외압에 못 이겨서 정유라 부정 입학, 원치 않은 부정 입학을 하고 부정적인 학사 관리를 해준 건지 네. 아니면 이화여대도 뭐 교육부 예산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그 대가성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건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냐 강요죄냐 이게 크게 달라지듯이 네. 이대 사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어느 쪽이냐 이거가 아직까지 좀 명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현정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번 사건 특검에서 구속된 것 중에 이대 사태로 5명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영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최순실의 공범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네. 자유로운 몸이 됐고 네. 어떤 그 사건의 비중으로 따지면 그 약간 그 지나치게 많이 구속된 거 아니냐. 그 어떤 형평성 문제도 네. 제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 그 점에서 네. 보면요, 저는 이제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특검의 무슨 수사 결과를 가지고 뭐 폄훼하는 네. 그런 말이 될까 이제 우려가 되는데 학교에 한 이화여대 5명을 이 구속했다는 것은 이 특검이 어떤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구속자를 많이 좀 구속의 실적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이대 교수들 아니 심지어 네. 교수가 학점을 어떻게 주고 또 무슨 그 리포트나 시험을 대신 이렇게 해줬다고 해서 교수를 덜컥 잡았는데 이 교수는요, 교수의 이 수업권이라든지 교수가 학점을 부여하는 거라든지 이것은 특별한 그런 그 교수의 이 권한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꼭 굳이 구속해서까지 그걸 밝혀낼 그게 됐냐 아니면 이미 다 밝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저히 우려가 없는 사람이었느냐 이것도 분명히 파악해야 될 텐데 교수까지도 그런 식으로 구속했다는 그것도 또 그렇고 또 하나 청담고에 가서 안에 갑질을 되게 한 모양이죠. 네. 가서 뭐 아주 그냥 뭐가 잘라버린다든지 뭐 오만 말을 다 한 모양인데 근데 네.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뭐 방송용으로 하면은 교사직 그만두게 하겠다.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최순실 같은 그 정도의 갑질한 사람이 네. 아마 그 대학에 찾으면 숱하게 많을 겁니다. 그동안에 언론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그 위세를 과시하면서 가서 그렇게 욕설을 하고 말이죠. 갑질을 했는지 아니면 네. 일반적으로 학부모라는 사람들의 그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그 전형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인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보면요. 뭐든지 여기만 한쪽에다만 전부 몰아가지고 이것이 박 대통령이 뒤에 있다 이런 식의 이미지만 자꾸 그건 물론 특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것이 혹시 좀 과잉하게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주기 위한 그런 무슨 의도적인 그런 짜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올 수 오늘 있다. 이 박 말이죠.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고영태 일당과 야합한 것 같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면서요. 태생부터 위헌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임명장에는 임명하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네, 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특검법에 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걸 논리로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뭐 196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3분의 2 정도 의원들이 동의한 법안을 이게 위헌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그러니까 여당과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특검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돼서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검 수사에서 이화여대 특혜 비리와 관련해서 좀 약간 유감인 부분이 있는데 네. 수사보고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몸통이 최순실 이름이 몇 번 등장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최순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별로 드러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몸통,
그러니까 네. 관료사회에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몸통이라고 하면은 김종전 차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전 차관이 과연 교육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화여대에 대해 특혜를 줄 만큼의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는가. 이게 연결고리가 잘 안 맞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 뒤에 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특혜 입학하는 데까지 이화여대 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을 텐데 그 힘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검찰이 아니 좀 더 해서 주지라고 하고 좀 난감해할까요? 무엇보다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마치 대통령처럼 실시간 대통령 순방 일정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명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건물을 청소해 주시는 분, 환경미화원 이름으로 차명폰을 개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겹겹이 경우는 양파 같은 분이죠. 사실은 뭐 본인 이름으로 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신용카드 쓰지 않죠. 현금 쓰죠. 또 이제 차명폰도 보면 다른 사람 이름을 쓰죠. 그러니까 자신의 흔적들은 전혀 안 남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면 그 제2의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처음에 장시호가 한 거. 이것 자체가 보면 이 최순실가 자기가 직접 개통했다는 게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신의 계좌를 통해서 요금을 냈다는 게 드러났는데 사실 그동안 뭐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몰랐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최순실이 아까 뭐 재산 등등에서 나왔지만 사실 이제 특검이 밝혀내기 힘들었던 게 이렇게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최순실이 이제 그 독일에 있다가 본인이 네. 뭐 공황장애가 있어서 귀국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대통령 전화를 받고 귀국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검찰에 소환이 안 됐습니다. 네. 소환이 안 되고 하루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소환이 됐거든요. 그때 뭘 했냐 하면 바로 본인의 차명 계좌에 돈을 찾는 데 시간을 소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면 그렇게 최순실이 어떤 이 산을 봐줬던 그런 네. 것도 사실 상당히 의문이죠. 그런 걸 보면 아마 최순실이 보면 그동안 최태민 씨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재산 관련해서는 철저히 차명을 쓰고 현금 거래를 하고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또 이름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많이 숨겨놨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방금 전에 뭐 그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외교에까지 지금 개입을 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게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을 통해서 이른바 고대 라인을 통해 그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도 임명을 하고 유재경 미얀마 대사도 임명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 해외 순방을 따라가서 그렇죠. 최순실 씨한테 마치 보고를 하듯이 카톡 메시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인사에 개입한 수준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행적까지 보고를 최순실 씨한테 했다는 거고 최순실 씨가 그 내용을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외곽을 통해서 또 별도로 보고받는 라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최순실 씨가 누구 임명하면은 그냥 임명하는데 영향력만 행사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을 자칫 잘못하면 감시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이 되고요. 이권 사업에 개입할 때도 청와대 라인만 동원한 게 아니라 코이카라든가 이런 이제 공적개발 원조기금 그 미얀마에 투자하는 문제 가지고도 그 이권 개입했다고 하는 것도 네. 김인식 이사장을 통해서 별도 라인을 통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국정에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청와대 대리인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는 국정 개입의 정도로 따지면 1% 미만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본다면은 1%가 아니라 99%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장시호 씨가 얘기했잖아요.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청와대에서 온 여러 가지 문서들을 다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 유영아 변호인인가요? 네. 청와대 측에서는 유연이다. 말하자면 현재 특검이라는 것은 유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공정성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과거에 11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특검에 대해서 다 무용론을 얘기했어요. 특검 임명해봤자 무슨 수사 결과가 나왔느냐. 네. 저는 이번 박영수 특검은 저는 8, 90점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그때는 왜 그랬냐. 그때도 여야가 추천하기는 했지만 여당 측에서 추천한 그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네. 임명하니까 자기 사람을 자기가 임명하니까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봐서 야당 측한테
여당 측이 양보를 했고 그것에 네.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3분의 2 이상의 또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 건데 이걸 네. 뒤늦게 지금 다 끝난 상에 와서 위원이니 특검이 네. 누구가 짜고 했느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네. 전혀 근데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잠시 뒤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왜냐하면 지금 차명폰과 관련해서요.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사용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 발신기지국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관저였다는 겁니다. 근데 뭐 청와대 측에서는 관저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관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명폰은 근데 박채윤 씨, 바로 비선 실세로 의료농단을 했다고 하는 김영재 씨 부인에게도 차명폰을 했다는 건데 그걸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 차명폰을 쓴다는 게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네. 이제 현재 심리에서도 이 부분이 좀 거론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업무는 상당히 공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분 보면 여러 가지 검증도 가능하고 또 대통령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한테는 비화폰이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요한 수석비서관 이상한테는 정부가 다 비화폰을 지급하면 이 비화폰이라는 게 도청 방지용 그 전화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적인 전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대포폰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빚은 게 즉 대통령이 대포폰을 통해서 최순실과 통화를 하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대통령이 그것이 정당화됐다라면 왜 하필 대포폰을 사용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본인이 알기로도 상당히 어떤 비공식적이고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포폰을 썼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위임된 권한을 쓰면서 그거를 위임된 권한을 쓰는 방법이 결국 왜 대포폰이었냐. 이런 논란을 제기할 때는 결국 대통령이 뭔가 비선 실세에서 권력을 네. 어떤 비선적으로 남용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 대포폰이고 대포폰 사용 내역이죠. 그 대포폰하고 네. 차명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저 굉장히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과 이런 걸 통해서 비밀리에 국정 개입을 일으켰고 아까 고 교수 말씀 1%가 아니라 99%라는데 네. 사실 대통령의 전 업무를 따지면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정도는 네. 그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최순실이가 보면 뭐 전지전능한 사람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차명폰 만약에 정말로 근데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 치고 네. 그렇다면 이를테면 가사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거 박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사 도우미 측하고 공식 전화기로 계속 전화를 하고 이랬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일 거고 만약에 썼다면 그래서 저는 네. 대통령이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대포폰을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는데 안 썼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네. 뭐냐면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최순실이 야 너 독일에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비밀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들어와서 해명하라고 했다는 것은 바꾸고 말해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그런 무슨 국정농단의 여지를 줬다거나 네. 대통령하고 같이 경쟁 공동체를 했다는 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박 저는 이렇게 대통령, 네. 생각해요. 그 도감청이 그 가장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청와대 그 비화폰이 있는데 네. 왜 저 대포폰을 썼어야 됐는가? 습관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이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시고 나서부터 네. 저렇게 새롭게 대포폰을 이용해갖고 최순실과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게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국회 시절에는 본인이 뭐 야당 그 대표도 하고요. 또 본인하고 아주 그 극심하게 대립했던 이명박 정권하고 뭐 이게 있으면서 아마도 본인의 이 통화 이런 것도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럼 그때도 이제 최순실하고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최순실이 자기 명의로 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 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누구 명의의 폰으로 통화를 했겠는가?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해보면 그 당시도 대포폰으로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면 그게 습관성이 돼갖고 청와대 입성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박 대통령은 김영재 원장 내외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준 걸로 오늘 특검 수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설 선물도 직접 존 제이콥스,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내외 회사로 챙기라고 지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진출도 안 되니까 질책했다라는 오늘 결과 보고가 있었고요. 오늘 특검 수사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동안에 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차명폰 휴대전화 기록만 나와 있지, 통화 기록만 나와 있지, 박 대통령이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 네. 사용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수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를 때, 그러니까 아니 관저에 머무르고 안 머무르고를 떠나서 네. 휴대전화 발신지 수신지가 박 대통령이 사용했다고 하는 차명폰에는 전부 관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관저에 그럼 박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차명폰 쓴 사람이 있느냐 이걸 좀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는 예외 없이 국내 통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로 볼 때 그리고 또 최순실이 또 그 차명폰을 사용했던 걸 보면은 최순실 씨가 머무르고 있었던 그 주변에서 전부 다 발신이 이루어졌고 또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갔을 때 유럽 통신사에 로밍이 돼 있고 이런 걸로 추정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차명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 차명폰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이제 보안 때문에 누가 이제 도감청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거 단계는 좀 뛰어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명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네. 비화폰 말고 차명폰을 또 일부러 다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통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차명폰으로만 통화를 할 거면 비화폰을 아예 사용을 안 했어야지 맞는 거죠. 네. 근데 두 가지를 다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은 박 대통령의 주변을 살피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뭔가를 지시를 내리고 싶어 할 때라든가 이게 또 외부에 나갈 때는 잡음이 일어날 만한 우려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용했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고 네.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나온 얘기 중에 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하게 김영재 원장과 부인 네. 박채윤 씨 그리고 박채윤 씨가 운영하는 존 제이콥스 네. 이런 회사들을 챙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을 챙겼겠어요? 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챙겼지. 그냥 그 사람들을 알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최순실 씨가 소개를 해서 일단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김영재 원장의 전공이 바로 성형수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형수술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족을 했는지 몇 차례를 했는지 지금 5차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안 손님으로 네. 들어가서 비선 진료를 한 것이죠. 정식 뭐 자문의도 아니고 거기 무슨 주치의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성형수술의 결과로서 뭐 하여간에 김영재 원장 측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중동 진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네. 그게 잘 안 됐다 했고 조원동 경제수석이 아주 질책을 받고 나가기까지 했었고 또 뭐 네. 프랑스 가서 뭐 그 부스에 가서 또 박재윤 씨가 하는 그 화장품 부스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는 거. 이런 네.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그러한 행태가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박 대통령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당시에 이런저런 모든 박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본인은 정작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추가 물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박채윤 씨로부터 받은 물품 말이죠. 통화 내역을 보실까요? 그 실체가 잠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콥스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줬으면 예. 부인이 받았겠죠. 오늘 따로 특검에서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박채윤 씨에게 제공받은 내역들이 나왔습니다. 미용 시술까지 있네요. 물론 안종범 수석이 아니겠죠. 네, 안종범 수석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안종범 안종범 수석 수석의 부인이었을까요? 부인일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스카프, 고가의 스카프, 양주, 가방, 현금, 그다음에 무료 미용 시술 서비스 네. 막 이렇게 합쳐서 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이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저는 그 박채윤 씨의 남동생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남동생이 뭐라 그랬냐면요.
최순실 씨는 잡다한 걸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지만 네. 박채훈 씨 같은 경우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살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동생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 주변에 가가지고 박채훈 씨가 박 대통령을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들어가서 네. 뭘 좀 사소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선호하는 어떤 취미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박채훈 씨가 살펴줬다는 건데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이 박채훈 씨의 어떤 사업을 도와주는 측면이라든가 해외 순방이라든가 화장품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순실 씨하고 박채훈 씨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최순실 씨도 40년 직이고 박채훈 씨는 만약에 박 대통령이 심기를 살폈다고 하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박채훈 씨를 그냥 주변에서 그 정도 살피는 사람으로 뒀어야 맞는 거다. 네. 근데 박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연구 자금을 주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간 셈이 된 거죠. 이른바 이제 특검 수사 결과로는 보면 이익공용체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사이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사로운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로 넘어갈 때 그걸 제대로 끊지 못한 게 결국은 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게 될 텐데요. 지금 들어오는 속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 31명의 검사를 파견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명 박 대통령 특별팀이 조성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과거 자택 구입, 과연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성북동 자택은 그러면 또 어떻게 구입을 하신 건가요? 삼성동은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박 대통령 대선 후보 나섰을 때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당시에 박 대통령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이 사시던 또 남기신 유일한 재산인 신당동으로 동생들과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문상객을 받으면서 쭉 경황 없이 지냈는데 당시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께서 아버지하고 인연이 있던 분이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성북동에 집을 마련했으니까 거기에 그 유품도 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사를 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그 제의가 있어서 그때 제가 이사를 갈 때 어떻게 그 등기를 하고 모든 그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믿고 거기다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됐는지를 별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삼성동도 결국 최순실 씨의 어머니 임선희 씨가 사준 게 아니냐는 특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 과거에는 이런 모든 논란. 이유는 사실 보면은 이제 기업가들이 나서서 다 도와줬고 본인은 사실은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냥 옮기라면 옮기고 뭐 이런 했다는 게 본인 스스로도 보면 금기 관계라든지 이런 걸 사실은 박 대통령이 한 번도 사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장충동에서 1990년도에 이제 지금의 삼성동으로 이사를 올 때 그때 장충동을 좀 집 한 가격이 6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동 주택 가격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면 이 삼성동 주택을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임순희 씨가 와서 처음에 계약금과 중도금과 이것들을 다 임순희 씨 돈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못 오니까 계약자 이름에는 박근혜라는 이름을 자기가 직접 쓰고 그냥 자기가 사인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럼 과연 당시에 그러면 이 집대 팔은 6억이고 나머지 차액이 4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과연 그럼 어디서 나왔는지 이 돈과 함께 그다음에 6억이라는 돈 자체가 그 집에서 계약금을 완전히 받기 전에 이미 이쪽에 돈이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들어간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그런 그 측면에서 이제 특검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임순희 씨가 자신의 어떤 수표로 다 이제 계약을 했다. 그리고 돈을 줬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공동체로서의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걸로 일단 특검 쪽에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엮었다는 정황 증거는 있는데요. 정황 증거.
지금 요 주택도 신당동에서 요 성북동은 요 경남기업에서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 네네. 회장이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 그다음에 장충동으로 옮긴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장충동에서 삼성동으로 가면서 삼성동 구입 이런 여러 일들을 에 대해서 최순득 씨의 어머니 임선희 네. 씨가 지금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돈도 지불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6억에서 장충동 6억에서 성북동 집 10억 5천만 원. 이거는 4억 5천이 지금 비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검찰에서 지금 그 결과를 보면은 주로 부동산 중개인 그 사람의 증언이 이 사실 내용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때의 그러한 자금 출자라든가 계좌 추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다. 이걸 좀 분명히 해줬더라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유영아 네.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보니까 임선희 씨의 무슨 계좌에서 나왔다 했지 최순득에서 계좌에 나왔고 어떻게 이체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좀 추적을 더 했더라면은 네. 이런 경제 공동체라든가 한주머니라는 입증을 좀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박 근데 듭니다. 대통령이 예. 최순실에게 속은 게 죄라면 죄라면서 결국 박근영 씨도 엄호에 나서고 있긴 하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해요. 그 이제 특검이 그 좀 더 명확하게 그 증명을 못한 측면도 있지만요. 네. 저 삼성동 주택 구입 과정과 더불어서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에 이제까지 박 대통령 그 네. 의상과 관련해 갖고 거기에 총 3억 8천만 원이 소요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상값도 있을 거고 그 직원들 네. 월급도 줬어야 될 거고 거기 그 박 대통령 의상 제작만을 위한 그 공간이었으니까 그 임대료도 들었을 거고 운영비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뭐 토탈 3억 8천만 원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도 터무니없는 거다. 네. 대통령이 직접 다 지불한 거지 이게 최순실 돈이 아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이게 특검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요. 간단합니다. 본인이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작년에 등록한 박 대통령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청와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적어도 3억 8천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박 대통령 돈에서 나갔다면요. 그 자기 재산 그 본인 그 자산에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꼭 3억 8천만 원 뭐 그 현금으로 갖고 있던 거를 일부 지급했다 할지라도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를 입증하면 되는데 그거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엮은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반박의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근데 보여요. 30년 동안 대통령을 봐온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봐달라고 여동생이 직접 이제는 집회에 나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씨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언니라는 점도 있죠. 물론 그동안에 계속 언니한테 냉대를 받았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사실은 박근영 씨도 생각하기는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네. 그냥 우리 집안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 언니가 저렇게 하는데 아마 박근영 씨는 언니를 정말 믿겠죠. 그래서 우리 언니는 절대 그런 그 뭐 부정한 그런 돈을 챙겼거나 부정한 일을 했을 리가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는데 아마 그 점에서는 정말 박근혜, 박근영 네. 또 박지만 이 삼남매의 그 현실이 참 그 일반 국민들로 볼 때도 참 안타깝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볼 때 사실 임선희 씨라든지 뭐 최순실, 뭐 최순덕, 뭐 최순천 이런 사람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저 아버지하고 관계 때문에 뭐 인연이 돼가지고 네. 사실은 최순실이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뭐 가사도우미인지 뭐 여하튼 믿고 모든 걸 맡길 정도로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배경도 보면 40년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혼자 살면서 이 집 사고 팔고 무슨 경제적인 문제를 일일이 자기가 하지 못할 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계약도 해주고 대신 사주기도 한데 문제는 이것이 저 한주머니냐 경제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가 되겠냐 이 점은 이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신 의원께서는 그걸 왜 안 밝히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러지만 앞으로 이제 네. 만약에 정말 탄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검찰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다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미리 예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보면 그런데 우리 아무리 친한 사이도 그 경제 공동체적인 그게 무슨 종교 공동체도 아니고 그 개인 대 개인으로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걸 자꾸 검찰에서 충분한 그 뒷받침 네. 없이 자꾸 주장해버리면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거든요. 그 점에서 볼 때 이제 검찰에서 발표를 할 때도 충분히 국민 전체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뒷받침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좀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검의 경우에 오늘 절반의 성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 지금 한 석 달째 보고 계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와 오늘 특검 결과를 보면서 검찰의 과제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사 파견 소식을 전하곤 했는데요. 박근영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실 부분이 있다고요. 아니 저 지난주 토요일 날 박근영 씨를 직접 봤습니다. 아, 언론 네. 인터뷰할 때 그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언니에 대해서 이렇게 쭉 형님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렇죠. 형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사소하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이 될 만한 사유는 안 되지 네.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도 봤고 신동욱 그 공화당 총재하고도 인사도 나누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을 다투는 그런 사이인 관계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그러니까 언니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걸 좀 표시하는 그런 자리로 좀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도 바로 그런 점들을 호소했던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동생의 입장에서 언니를 저렇게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좀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이제 최순실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가 나오면서 비교가 됐던 게 박 대통령이 왜 동생들을 주변에 두지 않고 차라리 최순실 씨라고 하는 사람을 둬 가지고 이런 일을 겪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순실 씨를 둠으로 해서 박 대통령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투명해졌어요. 그게 앞서 얘기 나왔던 박 대통령의 어떤 재산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대통령의 옷을 한 3억 원어치를 최순실 씨가 뭐 대납을 해줬다, 이제 옷 제작 비용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공직자 신고를, 재산 신고를 했던 내역을 보면은 그 정도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제 집을 구입했을 때 자금 한 4억 원 이상이 지금 소명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땐 소명이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박 대통령은 은행 계좌도 별로 개설한 적도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도 거의 안 했다고 하고 그렇다고 경제적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그 큰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특검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내가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하면서 서류를 갖고 오거나 재산이 늘어난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자칫하면 미궁으로 빠질 거 아닌가. 민감한 시기예요. 오늘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이 출근했을 때 옷차림마저 사람들이 이제는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해석을 하려는 것 같던데요. 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선고기일이 통지가 되면 이번 주 후반에 드디어 실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개별적으로 혁명 주체 세력이 되자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불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이 촛불이든 태극기 쪽이든 집회든 한 40% 안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복하겠다 마음속으로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또 별개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지금 정광용 씨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이제 나는 행동으로 하겠다. 각자 내가 제일 앞장설 테니 따라서 하시오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무슨 백색 테러를 하라는 마치 그런 지령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고 민주사회에서 자기의 의사와 반한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을 폭력이라든가 물리력을 도구로 한다고 하면 그건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고 민주사회가 될 수가 없고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는 헌재라고 하면 더군다나 법치의 가장 최후 보루 아닙니까? 거기서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끌어갑니까? 그것은 저는 뭐 촛불이든 태극기든 반드시 승복을 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네. 황교안 대행께서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을 해야 합니다. 전에 과거에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총리, 법무장관, 무슨 안행부 장관 나와갖고 뭐 담화 발표하고 뭘 하는데 왜 욕을 내는 그런 얘기 한번 안 하는지 의심스럽고 어쨌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경우 검찰 수사로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영렬 지검장, 중앙지검장을 특수본부장으로 하는 거리 넘어갔을 때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들. 과연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하겠느냐, 해줄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의구심을 가져.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면서 약속을 했던,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그런 그 검찰 수사 받겠다, 특검 수사 받겠다, 이거 다 안 받았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그러면은 민간인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대통령이 그래, 나는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갔으니까 검찰이 소환하면 가야지.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 만약 안 간다고 그러면 구인해 올 겁니까? 네. 그런 저런 측면으로 봐서 정말 이 검찰이 지금까지 뭐 우병우 전 수석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과연 검찰권을 발휘를 해서 제대로 의혹을 밝힐 수가 있을지 또 대통령이 그 검찰 수사에 응할지 이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저기요, 이 승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불복 승복 문제. 이것은 사실은 그게 논의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복한다고 해서 무슨 뭐 정말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파괴 행위로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나는 저 불복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 정치적 발언 그걸 뭐 처벌할 근거도 없고 그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시위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틀림없이 아마 불복하겠다. 이것도 그러니까 저 시위에 나와서 태극기 집회가 만약에 자신들 뜻에 안 맞으면 태극기 집회를 계속하겠다. 만약 촛불 집회가 뜻에 안 맞으면 촛불 집회를 계속하겠다. 이 차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뭐 우리 사회에서 그게 범죄 행위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봐줄 수도 있고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것이 국회라든지 무슨 뭐 정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불복을 선언한다든가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문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검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틀림없이 대통령이 만약에 현직에서 내려오면 우리 검찰 아주 독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자기 감정을 감정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행동을 부추긴다거나 촉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뭐 끊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일종의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이거는 나중에 가서도 어떤 불상사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 같은 경우에도 자살 모방 효과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 것처럼 누구 하나가 이제 그 불꽃을 딱 붙였을 때 그게 또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과거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나선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음 싹이 있을 때 좀 잘라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V로 하느냐, 라디오로 하느냐, 한동안 공방이 붙었던 민주당의 경선 토론에 가요 점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 웬만하면 고성을 높이질 않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재명 시장이 방아쇠를 당긴 때문인지 이런 격론이 오고 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진행된 일입니다.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아니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북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법정 중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법정 부담금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정 부담금은 폐지하지 않는다. 별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폐지하지 않는답니까? 별개답니까? 아니, 법정 부담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폐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기업에서 그렇게 갈취격으로 하지 말고 좀 막아보자라고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과거에 얘기했는데 그 액수가요. 법으로 당연히 내야 되는 돈까지
그거를 막자는 얘기냐는데 단단히 오늘 이재명 시장이 별렀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단순한 이야기는 저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준조세 폐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준조세 폐지법 뭐냐면 최근에 뭐 미르와 K스포츠 문제가 드러났듯이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를 이제 폐지하는 법률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네. 그 준조세 안에는 보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강압적으로 내는 돈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반드시 내야 될 돈, 즉 네. 개발 부담금이라면 이런 것 그 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 법안에 기업들 부담금 15조까지 그거 다 면제해 주자는 것이냐? 당신 그러면 재벌들 편드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 그건 아니다라고 끊으면 괜찮은데 네. 계속 지금 국정농단이 어떻고 이제 논지 자체를 자꾸 옮기니까 아니 내가 A를 물었으면 A를 대답해 줘야지 왜 A를 묻는 자꾸 B를 대답하느냐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문제의 핵심 이 어떤 발언의 핵심 이걸 좀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전에 얘기할 때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입니다. 이 네. 준조세 36%나 되는 거 없애겠다 했는데 그 준조세 중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준조세는 1조 4천억 뿐이 안 되고 15조는 네. 법정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없앤다는 게 말이 그렇게 하면은 재벌을 또 도와주는 건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는 거고 보시기엔 지난번에 네네. 작년에 예산안 통과할 때도 법인세 이 인상을 할 때 민주당 때문에 또 그 인상이 안 됐었어요. 또 최근에 뭐 김종인 대표가 가장 화가 나신 게 그 상법 개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벌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네. 행포랄까 이런 것들을 좀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도 사실상 이번에 처리가 또 안 됐어요. 네. 그런 점들을 지금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저런 분이 이재명 시장은 재벌 개혁 이걸 네. 아주 가장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표 당신은 대격변 친재벌 아니냐. 쪽 네. 아니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삼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걸어서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쫓고 쫓기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범죄 기록까지 오늘 토론회장에서 들고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최성 시장이죠. 이게 이재명 시장이 그 의료원 설립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한번 법적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네. 부분까지 지금 같이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점점점 아마 토론회가 좀 뜨거워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안들을 놓고 후보들 간에 이쪽으로 편이 먹혔다가 저쪽으로 편가르기가 됐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토론장에서 범죄 증명서까지 떼서 신뢰받아야 되는 후보를 뽑자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좀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하기도 하겠어요. 이 지금 민주당 대선 토론이 네.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그런 양상이 된 것 같아요. 본선 그러니까 같은 예선이란 본선 말씀이신가요? 같은 예선처럼 네. 돼버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검증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2007년도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2007년도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그렇게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그랬는데도 검증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드러나 있는 것만 막 이렇게 폭로성으로 검증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네. 좀 더 정책적으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치열하게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서로 고성이 오간 거와는 달리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 특히 이재명 시장을 아주 전격적으로 제지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후보자들에겐 상당히 말이 톤 자체가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였겠지만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성 후보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적절할 때 많이 제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가는 건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또 배려 감사. 우리 식구들끼리 편하게 합시다. 네. 이재명 시장 저격해준 최성 시장이 발언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지금 지지율의 하락 때문에 이것저것 원군이 필요한 시점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기는요, 등장인물이 바뀐다 할지라도 네.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지지도 구도가 저런 상태라면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죠. 네.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1위를 2, 3, 4위가 무슨 뭐 한 편 먹고 집중 공략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이게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저런 장면은 과거에도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보면은 항상 1등 때리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표는 저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될 때는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내 이른바 2인제 대세론이라는 게 있어갖고요. 그 당시에 민주당 그 대선 후보 토론회 하면요. 그 노무현 후보를 비롯해서 뭐 김근태 후보 뭐 다 2인제 때리기에 앞장섰거든요. 근데 본인의 정치적 사부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는데 본인은 지금 거꾸로 이제 1등 후보라고 당하는 입장이니까요. 저는 꼭 뭐 등장인물의 문제가 아니고 늘 이제 우리 정치사에 반복되는 현상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탤게요.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대표 하는 거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합니다만은 아마 저래서 문재인 대표가 토론을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렇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똑부러지게 질문하는데 문재인 대표의 대응이 좀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어눌하다 이런 이미지를 주니까 아마 문재인 대표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느낌을 계속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야권 주자들 기다려라 내가 간다라고 말하는 듯한 분이 있습니다. 호기롭게 자신은 초상집에 상주하려고 출마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인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홍준표 지사 계속 파죽지세입니다. 대선 출마를 본격 검토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사롭지 않은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초상집에 상주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이 설 때 출마 결심을 하는 것이지 초상집에 상주되기 위해서 출마 결심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황대행을 단 한 번도 라이벌이나 정치적 상대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관료고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 그거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 황교안 대행까지 대선 출마 질문 노코멘트 하면서 여권 내에서 이제 누구를 옹립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는데요. 저게 초상집의 상주가 안 되겠다. 저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볼 때는요. 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뭐 언제 기회를 이제 시점을 노리고 있는 모양인데 상주라기보다 상주는 뭐 어차피 초상집 상주는 당연히 있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상주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옛날에 상주보다 더 설계오는 게 곡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를 돋워주는 거, 초상집 분위기를 돋워주고 상주가 고가다가 이제 목에 쉬고 이렇게 될 때 그 보완해주는 것이 곡쟁이거든요. 옛날에 돈 주고 곡쟁이 샀어요. 그래서 곡쟁이가 가서 곡도 해주고 이러는데 왜 곡쟁이가 더 슬프겠습니까? 곡을 자리에 다 하면 또 어디 가면 또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곡쟁이가 더 슬프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저분이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가서 곡쟁이 노릇은 안 한다. 분위기 띄워주는 역할은 안 한다. 나가면 내가 주인이지. 내가 상주면 상주고 내가 주인공이면 주인공이지. 아마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초상집이 어디겠어요? 지금 초상집이. 한국당이죠. 그러니까 한국당 자기들 정치적으로 한국당 살리기 위해서 가서 곡쟁이 노릇은 안 하겠다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지금 한 3.5 오늘 이 여론조사 보니까 한 3.5%가 나왔더라고요. 만약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안 한다 그럴 경우 그 15%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홍준표 지사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확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바른한국당의 유승민 정당입니다. 바른정당 두 당 지금 합치자는 거예요. 아니 여권의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지금. 바른당과 한국당을 합체한다. 통합이야지 지금 이혼한 게 아니다. 별거는 거야. 자기가 나가면 통합을 시키겠다는데 거기 유승민 후보 예비 후보도 한 2% 되니까 말하자면 그걸 통합할 경우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바람이나 잡아주고 남 곡쟁이나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당선대로 나갈 수 있다. 당선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저는 이제 황교안 대행의 말이 좀 참 인상적인 게 이제 코멘트를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 대선 출마 관련해서 언제 코멘트 하셨나요? 지금까지 코멘트 안 하셨는데 또 안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그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전혀 NCND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게 계속 가는 건데 굳이 이제 대선 출마 관련해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본인이 뜻은 있는데 대답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 좀 익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코멘트 하겠다는 걸 취재진 분들이 코멘트 해달라 그렇게 들리네요. 그런데 저는요 홍준표 지사나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하나의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탄핵 인용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과 지금 보면 국회의원 지금 90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30명 정도가 탄핵 반대, 기각 또는 각하를 공식적인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하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해가지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라는 게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도 인용으로 결정이 된다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서로 자연스럽게 뭉쳐질 수 있겠지만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홍준표 지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뭐 이 네. 등등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지금 본인의 가장 큰 법팀목이었자 응원군이었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이분들이 말이죠. 이 전 대표 단식을 할 때 곡기를 끊으셨던 구순이 넘은 아버지 아니었겠습니까? 아까 저기 자유한국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바른한국당 말씀하신 거 좀 상가에서 혹시 이정현 전 대표 무소속으로 무소속입니다. 여당 분들이 오시면서 또 논의를 하게 될까요? 글쎄 이제 이정현 대표가 아마 최근에 일체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아마 뭐 지방을 이렇게 혼자서 도시면서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참 이정현 대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부인께서도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고 네. 지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때 단식 투쟁할 때 아버님이 똑같이 이제 곡기를 끊으셨거든요. 그때 네. 어머님은 몸져 누우시고 그러니까 연세도 많으신데 사실 이 아버님이 이정현 대표가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굉장히 이제 식구도 많고 어려웠는데 네. 이정현 대표한테 잡지를 갖다가 정기구독 시켜주면서 계속 꿈을 키워줬다는 것이죠. 또 네. 웅변도 시키고 하면서 실제로 이정현 대표가 집안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아버지의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이 교육 자체가 이제 지금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본다면 참 좋은 모습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의 처지가 여당 대표도 이제 내려왔죠. 또 이제 여당도 지금 탈당을 했죠. 네. 그리고 정말 단기 필마로 지금 혼자서 정말 전국을 그냥 떠돌아 다니는 듯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처지에서는 참 이정현 대표의 지금 현실 또 대통령의 어떤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설 수도 없는 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버님 돌아가시면 천붕지기라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게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정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정현 대표보다 훨씬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당에. 그냥 당원권 정지 처분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정현 대표가 혼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나가버린 이런 입장이 된 데다가 이제 부친 상까지 당하고 네. 나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제가 네. 저 이정현 대표하고는 제가 그때 별로 안 좋은 그런 관계가 돼버려서 네. 근데 이정현 대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주 보니까 참 좋아할 만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네. 이정현 대표님 제가 오늘 아마 문상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참 저 아버님 임명을 그래도 지키시고 했으니까 네. 효자 소리는 앞으로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님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셔가지고 네. 힘을 많이 내셔가지고 지금 바로 저력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언제 한번 만나 뵙게 되면 같이 차나 한잔 하십시다. 그리고 네. 그동안에 네.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은 서로가 다 털어버리고요. 네. 이 교수님의 영상 편지를 그동안 들으셨습니다. 네. 상이 있을 경우 정치인들은 상가 정치가 좀 활성화되어 네.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이제 본인이 평생을 그렇게 존경하시는 아버님 네. 매일 통화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YS가 김홍종한테 매일 통화를 선거 때든 무슨 일이든 통화를 하셨다는데 그 정도로 아버님을 존경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시고 많은 정치인들이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듣기에도. 네. 그러면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상가 정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른 당 또 네. 한국당 이런 분들도 다 내려가다 보면은 뭔가 또 혹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업어주기도 했던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정현 전 대표가 가장 극진하게 따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 아무래도 호남에서 시도당을 만들다 보니까 말 자체는 거칠고 또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할 거라고 김무성
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두 분의 지금 도모함이 어느 정도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아마 곧 바른정당에 입당하신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오랜만에 글을 올리셨는데 상당히 이제 좀 앞으로의 거취를 좀 주목할 만한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국민 분열시키는 정치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날렸는데 아마 이것 자체가 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좀 겨냥하고 본인이 네. 앞으로 이제 탈당에 대한 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해석을 하게 해요. 그렇다 보면 최근에 이제 김무성, 정의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회동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중에 만약에 탄핵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 한다면 이제 김종인 전 대표도 아마 이제 거취를 좀 결정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도 뭔가 새로운 또 도모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것을 위한 준비 작업. 그래서 아마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좀 내려가셔서 굉장히 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 아마 지금 또 최근에도 전략본부 부본부장이라고 그래서 백의종군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다운돼서 지금 직책을 맡으셨는데 본인이 네. 아마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두 동강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십만 앞세워서 태극기 집회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사실은 돌이켜 보면요, 그 대통령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낼 때 그 캐스팅 보트 마지막에 그 피니시 블로우를 날린 거는 지금의 바른정당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면은 사실상 자유한국당하고 그냥 뭐랄까, 비스무리하게 같이 그냥 엮임으로써 차별화에 실패하고, 그렇게, 정당 지지도도 안 나오고, 네. 또 대선 후보 지지도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고심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정치는 늘 이제 장의 그 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호남 지역에서 창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센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 보였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네. 김무성 대표가 대표 시절에 네. 이런 결기를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저는 김종인 전 대표 그동안 탈당설 여러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만은 네. 내주 초 결정이 네.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개봉 박두 이런 그러세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종인 전 대표가 되는 집안으로 간 것인지 가서 되는 집안이 된 것인지 그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행보에 분명히 관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제3지대 쪽으로 어떻게 나가서 어떤 판을 짜려고 나가는 것인지 이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다만 문제는 지금 제3지대가 과연 얼마나 판이 넓게 펼쳐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운동장 자체가 너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나가서 김무성 전 대표랑 손을 잡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판을 키우려고 한다 그래도 그게 영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사람은 아마 김종인 전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주 초가 왜 김무성 그러죠? 전 대표 네. 좀 과잉 분노 이것만 좀 누그러뜨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 과잉 분노가 아닌가. 박 대통령하고 그렇게 무슨 불공 대천 지수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김무성 대표님 좀 마음을 좀 스스로 좀 다독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편지 김종인 하시는 거죠. 계속 네. 얘기한 게 네. 탄핵 이후는 탄핵 전과는 완전 상황이 다를 거예요. 탄핵 전은 부패와 비리 네. 이런 것들의 청산이 가장 핵심이 되었다면 탄핵 이후는 누가 나라를 살릴 건가, 누가 경제를 살릴 건가 이런 쪽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김종인 대표가 탄핵을 보고 네.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꾸준히 표명해 왔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에 예를 들면 탄핵 그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 주 첫쯤에는 본인도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남을지 네. 아니면은 탈당을 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적 포부를 펼칠지 이걸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어느 한 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절박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쉽게 다 정당이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런 절박감. 뭔가 네. 이제 또 생존의 어떤 이 끈앞을 잡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바른정당의 입지가 좀 넓어지기는 넓어지겠죠. 네. 또 그렇지만 또 자유한국당 나름대로 아마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반대 투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또 어떤 세력들 결집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요, 그 두 당 중에 한 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당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됐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니까 인정하자. 네. 이런 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됐을 때 박사모가 지금 새누리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신고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정당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두 당은 아까 복심 말씀하신 것처럼 합치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예를 말이죠. 들면 탕기국이 말한 대로 새누리당. 그래서 그 핵심 친박들이 그 새누리당 원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구태여 따로 있을 필요가 없죠. 인적 정산이 안 돼서 나갔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 뭐 지금 나오는 최경환, 조원진, 뭐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 싹 나가신다면은 뭐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이 가능성은 있죠. 특검과 그리고 오늘 정가 소식까지 회오리 치는 전국. 이제 일주일일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